고아원에서 주워온 년이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해. 물은 꿇으라고 이년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비 내리는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시누이까지 달려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40년을 종처럼 살았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았고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검은색 벤츠가 한 대, 두 대, 세 대, 줄줄이 10대가 제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차가 제 앞에 멈추자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뒤 차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얘야, 40년간 찾았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비에 젖은 잠옷차림의 저한테 삼조재벌 회장님이 왜 무릎을 꿇은 걸까요?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40년 전 갓난아기였던 저를 500만 원에 팔아넘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지금의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판 아기인 줄도 모르고 저를 며느리로 들여서 40년간 종처럼 부려먹은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허름한 원룸 바닥에 엎드려 제발 용서해줘 울부짖게 될 줄은요. 오늘은 6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사날 새벽 4시 온 동리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박복수는 시어머니 김말자의 고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년아, 당장 안 일어나. 복수는 창고처럼 좁은 방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차가운 맨바닥에서 헌 이불 하나 덮고 자던 터라 온몸이 뻣뻣했어요. 복순이 부엌에 도착하자 김말자가 제사상을 가리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뭐야? 전이 다 탔잖아. 복순이 제사상을 보니 동그랑땡 몇 개가 한쪽 면이 살짝 까맣게 탄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김말자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짝! 복순은 뺨을 맞고 휘청거리다 싱크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김말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붙일게요. 복순이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말자가 복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뭘 다시 붙여? 이년아 따라와. 김말자는 복순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복순의 얇은 잠옷을 적셨습니다. 무릎 꿇어. 김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복순은 비를 맞으며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복순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고아원에서 주워온 주제에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해. 김말자가 복순의 머리를 발로 밟듯이 눌렀습니다. 복순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어요. 흙탕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태희가 잠옷 차림으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태희는 비를 맞으며 무릎 꿇은 복순을 내려다봤어요. 올케가 또 사고쳤어? 태희가 코웃음을 치더니 복순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복순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만 태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쓸모없는 년. 애도 못 낳는 게 뭔 죄송이야. 남편 태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수는 남편이라도 자신을 감싸줄까 하는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팔짱을 낀 채 복순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속 썩이지 말고 빨리 빌어. 태호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비 맞는 아내를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복순이 땅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용서? 당장 나가. 애도 못 낳는 년이 뭔 쓸모가 있어. 김말자가 복순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복순은 흙탕물 위로 고꾸라졌어요. 어머니. 복순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김말자는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꺼져.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복순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잠옷은 흙탕물에 젖어 온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복순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을 한 번씩 바라봤어요. 세 사람 모두 차가운 눈으로 복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떨구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간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전부 가져갔습니다. 시누이 결혼 비용 3천만 원도 복순이 냈어요. 그래도 복순은 창고 같은 방에서 헌 이불 덮고 잤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도 부엌 구석에서 따로 먹었어요. 명절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음식하고 설거지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종처럼 살았어요. 복순은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맨발이라 돌부리에 발이 찢어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가 보였습니다. 복순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흑흑. 울다 보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겨울밤 담요도 없이 떨던 6살 시절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대신 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복순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시댁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김말자 집에서 며느리가 쫓겨났습니다. 지금 정류장에서 울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은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뭐라고? 쫓겨났다고?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노신사는 새벽임에도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차 10대 준비해. 지금 바로 출발한다. 잠시 후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복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벤츠가 한 대, 2대, 3대, 줄줄이 10대가 복순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 새벽에 이 후미진 골목에 벤츠가 10대나 오다니요. 맨 앞차가 복순 앞에 멈추자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하자 맨 뒤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노신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복순에게 다가왔어요. 복순은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신사가 복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노신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갔습니다. 그 순간 노신사가 갑자기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복순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누구세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혹시 왼쪽 엉덩이에 나비 모양 점이 있지 않니? 복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복순이 되물었어요. 노신사는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의 엉덩이에 나비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복순의 점과 똑같았어요.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얘야, 40년간 찾아 헤맸다. 드디어 찾았다. 복순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설명해 주마. 일단 비부터 피하자.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돌리자 시댁에서 남편 태호가 헐레벌떡 골목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태호는 벤츠 열대와 경호원들을 보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 꿇은 백발의 노신사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열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백발의 노신사가 비에 젖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경호원 한 명이 태호 앞을 가로막았어요. 물러나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따님과 이야기 중이십니다. 태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따님이요? 이 사람은 제 아내인데요. 태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무릎 꿇고 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신사는 태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이 남편이요? 노신사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신은 누구? 태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노신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며느리를 새벽에 맨발로 내쫓는 집안이 어디 있소? 노신사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태호는 그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쳤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기운이었습니다. 비 맞으며 울고 있는 여자를 지켜보고만 있었소? 그게 남편이 할 짓이오. 노신사의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태호를 압박했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돌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라. 이 아이를 호텔로 모셔라.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노신사는 복순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얘야, 자세한 이야기는 따뜻한 곳에서 하자. 일단 가자꾸나. 복순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신사가 복순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잠깐요. 제 아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태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태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물러나십시오. 태호는 발만 동동 굴렀어요. 벤츠 열대가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서서 사라져가는 차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벤츠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복수는 난생 처음 이런 곳에 와봤어요. 로비만 해도 시댁집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가 복순을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스위트룸이 나타났어요. 복순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실만 해도 복순이 살던 창고 방의 10배는 됐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노신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복순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감촉이 낯설었어요. 노신사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마셔라. 몸이 많이 젖었구나.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어르신, 대체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신사는 복순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 이름은 정태산이다. 복순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정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나에게는 생후 6개월 된 딸이 있었다. 복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업 때문에 해외에 있었어. 집에는 아내와 아기 그리고 가정부가 있었지. 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사라졌다.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정부도 함께 사라졌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정태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정태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수는 숨도 쉬지 못하고 들었어요. 몇 년 뒤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딸을 찾지 못한 한을 품고 눈을 감았지. 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딸을 찾아 헤맸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 복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야 그 가정부의 행적을 찾아냈다. 정태산이 복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가정부의 이름이 김말자다. 복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말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내 시어머니 김말자가 40년 전 내 집 가정부였다. 복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려 차가 쏟아질 뻔했어요. 그 여자가 내 딸을 데리고 사라진 거야. 정태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복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말자는 고아원 출신의 의지할 곳 없는 여자를 골라 며느리로 들였을 거다. 정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종처럼 부려먹기 좋으니까. 자기가 40년 전에 팔아넘긴 아기가 자라서 돌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복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이라고요?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태호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말자와 태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어딨어? 김말자가 물었어요. 몰라요. 어떤 노인네가 데리고 갔어요. 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노인네? 아까 그 벤츠 타고 온 사람? 태희가 물었어요. 응. 경호원이 10명은 넘었어. 벤츠도 10대나 됐고. 태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네가 누군지 검색해봤어. 태호가 화면을 김말자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이 사람이야. 정태산. 3조짜리 재벌 회장이래. 김말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왜 그래? 태희가 김말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김말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벌이 왜 올케한테 무릎을 꿇어? 태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김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말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김말자가 중얼거렸어요. 40년 전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를요. 다음 날 아침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정태산의 이복자녀인 정미라와 정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젯밤 아버지가 새벽에 급히 나갔다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 미라가 비서를 불렀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강 실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왜요? 우리가 자식인데 아버지 행적도 못 알아요?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 실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미라는 불쾌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재산 관련된 거 아니야? 미라가 민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설마 다른 상속자라도 나타난 거 아니겠지? 민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목 지켜야 해. 뭔 일인지 알아내. 미라가 민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복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정태산이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비 모양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순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산이 들어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잤구나. 정태산이 복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복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태산이 복순 앞에 앉았습니다. 복순아. 정태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지 않겠니?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 딸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정태산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복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6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얘야. 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네가 내 딸이 맞다면 40년간의 한을 풀 수 있겠구나. 복순은 정태산의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과 정태산은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았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 결과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아니, 결과가 맞다면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 복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복순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복순을 불렀어요. 복순은 정태산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친자 확인 결과 99.99%의 확률로 친부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복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왼쪽 엉덩이의 나비 모양 점이 유전적 특징과 일치합니다. 이런 형태의 점은 가게에서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딸이 맞구나. 40년 만이다. 정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 딸 찾았어. 정태산이 오열했어요. 복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느꼈어요. 그 품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정태산은 복순을 한남동 대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정태산이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정태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복순은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맨 위에 영아 인도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40년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김말자라는 이름과 함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어요.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0년 전 김말자가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너를 넘기고 받은 돈이 500만 원이다. 정태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서류가 그 증거야. 김말자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지. 복순은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500만 원. 그 돈에 자신의 인생이 팔려나간 거였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복순이 물었어요. 탐정을 고용해서 40년간 추적했다. 브로커는 이미 죽었지만 그 집에서 이 서류를 찾아냈어. 정태산이 대답했습니다. 원본은 탐정이 미리 확보해뒀다. 김말자가 없애려 해도 소용없어. 복순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서명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종처럼 부려먹은 사람, 뺨을 때리고 창고에서 재우고 밥도 따로 먹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500만 원에 팔아넘긴 범인이었어요. 복순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정태산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추가 조사를 했더니 김말자가 그 500만 원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더구나. 복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가게가 지금 내시댁 사업의 시초야. 복순은 치가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이 자신을 판 돈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재산으로 시어머니는 호의호식하고 자신은 40년간 종노릇을 했어요. 복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복순이 정태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직접 그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어요. 정태산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도와만 주세요. 싸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정태산은 딸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알았다. 내가 모든 걸 지원해주마.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넌 혼자가 아니다. 이제 아버지가 있어.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김말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산이라는 이름을 들은 후로 밤잠을 설쳤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어디 있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김말자가 오래된 서랍을 뒤졌어요. 40년 전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 증거를 없애야 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브로커에게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김말자는 그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돼. 증거만 없으면. 김말자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라이터를 꺼내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어요. 제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김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김말자는 몰랐습니다. 이미 정태산의 탐정이 원본을 확보한 뒤라는 것을요. 김말자가 태운 건 아무 쓸모없는 복사본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정태산 회장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복수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정태산이 물었어요. 네, 솔직히 무서워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정태산이 복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정태산 회장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순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복순을 향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복순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냈어요. 저는 40년 전 가정부에게 500만 원에 팔려간 정태산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복수는 말을 이었어요. 그 가정부는 제가 잘한 줄도 모르고 저를 며느리로 들여서 40년간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복순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김말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복순이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서류가 떴어요. 40년 전 인신매매 서류였습니다. 김말자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서류에 김말자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40년 전 저를 팔아넘긴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간 시어머니에게 종처럼 살았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았고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팔아넘긴 범인이었습니다. 복순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기자회견장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질문 공세가 터졌어요. 같은 시각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김말자는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태호와 태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TV에서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복순이 단상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말자입니다. 김말자는 TV를 보다가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 증거 서류가 떴습니다. 김말자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태희가 물었어요. 김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김말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전현이 사기치는 거야. 다 조작이야. 김말자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태호가 다시 물었어요. 김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태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40년 전 아기를 팔아넘겼다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 아내였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무대 뒤로 내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태산이 복순을 부축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억울함, 말도 못하고 삼켜야 했던 서러움,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네요. 정태사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복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40년 전 갓난아기 팔아넘긴 시어머니.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같았어요. 인터넷에는 김말자의 얼굴 사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욕설이 빗발쳤어요. 저런 악마 같은 년을 어떻게 해. 자기가 판 아이를 며느리로 삼아서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평생 감옥에 가야 할 인간이네. 시댁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김말자 씨, 나오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이 연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김말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모두 치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TV도 끄고 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태호가 출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 어머니가 정말 아기를 팔았습니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노코멘트, 노코멘트입니다. 태호는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회사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태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태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희야,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분간 친정에 오지 마. 장인 장모 얼굴 못 보겠어. 태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여보,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태희가 소리쳤어요. 내 잘못이 아닌 건 알아. 하지만 회사에서 자꾸 물어봐. 내 어머니가 그 사람이냐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리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어요. 태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으아. 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복수는 정태산의 한남동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복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원만 해도 시댁집 열채는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분수대가 있고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정태산이 복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복순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미라와 민수였어요. 미라는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민수도 콧방귀를 뀌며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와라. 미라야, 민수야, 인사해라. 너희 언니야? 정태산이 말했어요. 하지만 미라와 민수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복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산 노리고 온 거 다 알아. 복순은 미라를 바라봤어요. 오래 못 버틸 줄 알아. 언니. 미라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순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고 보시죠. 복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야, 인연이?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태산이 곁에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태산이 복순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이 내 방이다. 정태산이 문을 열었어요. 복순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 하나가 시댁집 전체보다 컸어요. 킹사이즈 침대, 대형 TV,
드레스룸까지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보였어요. 미라와 민수는 후처 소생이다. 정태산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거야. 걱정하지 마라.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까 미라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정태산이 복순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복순아, 할 말이 있다. 정태산이 소파에 앉았어요. 회사 경영을 배워보지 않겠니?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요? 복순이 되물었어요. 그래, 네가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배운 게 없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했는데. 복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다 경험이야. 정태산이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40년간 장사했으면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야. 숫자에도 밝을 거고. 복순은 정태산을 바라봤어요. 회사 일은 가르쳐주면 돼.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가르칠 수가 없어. 그건 네가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정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60년간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무식하다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후계자의 자질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아버지.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김말자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일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김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인신매매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어요. 김말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김말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감옥은 안 가지만 이미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시댁가게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말자가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20년 거래처잖아요. 김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서 범죄자, 지방과 거래하면 안 된다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 후로 거래처에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같이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20년 거래처, 15년 거래처, 10년 거래처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김말자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으아! 김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40년 전 5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회사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김 과장, 잠깐 볼까? 부장이 태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사건 사실이야? 부장이 물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있어서 자네가 알아서 좀 해줘. 부장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자진 사퇴하라는 거였습니다. 태호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순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기자회견 취소해줘. 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가족 아니야? 태호가 사정했어요. 복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이요? 복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40년간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잊으셨어요? 밥도 따로 먹게 하고 창고에서 재우고. 복순아, 저한테 가족이 어디 있었어요? 40년간 종이었지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복순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만 끊을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복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40년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복수는 정태산 회사의 복지사업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회의 용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지역 어르신들한테는 도시락 배달이 제일 필요해요. 복순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밥 해먹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많이 봤어요. 임원들이 복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도시락 가격은 2,000원으로 해야 해요. 5,000원이면 안 사드셔요. 창피하다고 복순이 덧붙였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출신 상무님 말이 맞아. 현장을 아시네. 임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40년간 시장에서 익힌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미라와 민수는 복순이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몫이 줄어들겠어. 미라가 이를 갈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물었어요. 저 여자를 내쫓을 방법을 찾아야 해. 미라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민수가 되물었어요. 친자 확인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어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저 여자를 사기꾼으로 만들자.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복수는 방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고아원에서 겨울밤 맨바닥에서 떨던 기억이요. 담요도 없이 무릎을 끌어안고 잠을 청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랐어요. 푹신한 침대, 따뜻한 방, 배부른 저녁. 6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어요. 미라와 민수의 차가운 눈빛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복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복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복순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복순은 정태산 회사의 복지사업부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었어요. 기부금 모금액이 2배로 뛰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시장 출신 상무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복순 상무님, 이번 달 모금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아이디어만 냈을 뿐이에요.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태사는 딸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태산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미라와 민수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 정태산이 입을 열었어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박복순을 회사의 공동대표로 임명하겠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나타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공동대표라고요? 미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요. 미라가 말했어요. 정태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결정이다. 더 이상 논의할 것 없다. 정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라와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두고 보자. 미라가 복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500명의 주주들 앞에 서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대표라니. 복순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아, 아버지다. 들어가도 되겠니? 정태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태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잠이 안 오는구나. 정태산이 우유를 건넸습니다. 네. 솔직히 무서워요. 복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태산이 복순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도 이런 날을 꿈꿨을 거다. 정태산이 말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당하게 서거라.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태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어요. 주주총회 당일이었습니다. 대형 컨벤션홀에 500명의 주주가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정태산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태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딸을 회사의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어요. 박복순을 소개합니다. 복순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500개의 시선이 복순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복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복순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주주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00명의 주주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태산이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다, 우리 딸. 정태산이 속삭였습니다. 미라와 민수는 뒷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후 복순은 복순 나눔재단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재단은 고아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이었어요. 복순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이름을 딴 곳입니다. 복순이 기공식에서 말했어요.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복순을 불렀어요. 복순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이 뒤를 돌아봤어요.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수가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었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복순아. 영숙이 복순에게 달려와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복순이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초대해 주셨어. 네가 재단을 만든다고. 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딸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영숙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아, 기억나? 네가 고아원에서 제일 작은 애들 밥 챙겨주고 담요 나눠주던 거. 영숙이 말했어요. 추운 겨울밤에 내 담요 벗어서 막내한테 덮어주고 넌 떨면서 잤잖아.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크게 펼칠 수 있게 됐구나. 영숙이 복순을 다시 안아줬어요. 정말 잘됐다, 복순아. 정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간 헤어져 있던 세월이 눈물로 녹아내렸어요. 한편 그 시댁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거래처가 모두 떠나고 빚만 남았습니다. 김말자는 전세금까지 빼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은 좁고 눅눅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김말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이게 나한테 왜 이래? 김말자가 라면을 먹다 말고 울었습니다. 태호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후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에 갔어요. 운 좋으면 일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이, 빨리빨리 움직여. 현장 소장이 소리쳤어요. 태호는 무거운 벽돌을 나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김말자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태호가 물었어요. 라면 먹었다. 김말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오늘 번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로 뭐 좀 사 먹어, 엄마. 태호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김말자가 돈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태호야. 김말자가 중얼거렸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태희는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 내 친정 때문에 회사에서 나까지 욕먹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태희가 매달렸어요. 안 돼. 서명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희는 울며 서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이 말했어요. 네가 결혼 전에 대학 졸업이라고 했잖아. 알고 보니 고졸이더라. 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남편이 차갑게 돌아섰어요. 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원룸에서 김말자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복순의 취임 소식이 나왔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 3조 재벌 공동대표 취임. 화면에 복순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주주들 앞에 서 있었어요. 500명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말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현이 내 인생 망쳤어. 김말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김말자는 허름한 원룸에서 라면을 먹으며
TV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만 나왔어요. 복수는 정태산과 함께 제주도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보여요. 복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60년간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는데 복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태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마음껏 타거라. 아버지랑 세계여행도 가자. 정태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 별장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복순과 정태산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복순이 정태산을 불렀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남은 여생 동안 못 따준 사랑 다 줄게. 정태산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해줄게. 복순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순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4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행복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아버지와 함께한 제주도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TV를 켜는 순간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정태산 회장의 자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미라와 민수가 나왔어요.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이었습니다. 미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박복순의 친자 확인 검사는 조작되었습니다. 복순은 귀를 의심했어요. 박복순이라는 여자가 병든 아버지를 속여서 3조 재산을 가로채려 합니다. 미라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조작이라고요? 민수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복수는 이를 악용한 사기꾼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복수는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 아버지와 행복하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정태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아, 무슨 일이니? 정태산이 TV를 봤어요. 화면에 미라와 민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정태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것들이 감히 정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복순이 정태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태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복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복순이 정태산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산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 살려요. 119 불러주세요. 복순이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정태산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은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복순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정태산을 급히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복순에게 물었어요. 네, 딸입니다.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명하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아주세요. 복순이 중얼거렸어요. 정태산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복수는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복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찾을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복순의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복순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삑삑거렸어요. 복순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눈 떠주세요. 아버지. 그때 병원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비켜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복순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어요. 미라와 민수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미라가 복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너, 미라가 복순을 밀쳤습니다. 네가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줘서 쓰러뜨린 거야. 미라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복순이 말하려 했습니다. 닥쳐. 민수가 복순의 말을 끊었어요. 사기꾼 주제에 보호자 행세하지 마. 민수가 복순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나가. 미라가 복순을 밀었어요. 복순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 친딸입니다.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러나세요. 복순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인연이 어디서? 미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퍽! 미라의 손바닥이 복순의 뺨을 때렸어요. 복순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복순은 화끈거리는 뺨을 만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때리셔도 안 나갑니다.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킬 겁니다. 미라가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멈추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 실장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박복순 씨가 직계 가족입니다. 강 실장이 미라와 민수 앞에 섰습니다. 두 분은 물러나 주십시오. 강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미라가 복순을 노려봤어요. 이 병원에서 영원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미라와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복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태사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복순은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미라와 민수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아버지가 의식 불명인 동안 우리가 경영권을 대행하겠습니다. 미라가 이사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그리고 박복순을 이사회에서 축출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미라가 고용한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복순의 친자 확인은 정태산 회장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따라서 무효입니다. 상속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복수는 이 소식을 병실에서 들었어요. 강 실장이 전해줬습니다. 상무님, 이사회에서 축출 결의가 났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상속권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복수는 멍하니 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 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 실장이 말을 흐렸어요. 미라 부회장이 대형 로펌을 고용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복순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인터넷에서는 복순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조 재벌 상속 전쟁, 친딸 BS 사기꾼.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댓글에는 복순을 욕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사기꾼 아니야?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님? 불쌍한 척하네 키읔키읔. 복순은 휴대폰을 보다가 손이 떨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박 상무님, 안녕하세요. 직원이 복순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박 상무님이 정말 사기꾼인가?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글쎄, 요즘 뉴스 보면. 복순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순은 중환자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태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삑삑거렸어요. 정태산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복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회에서 쫓겨나고 소송까지 당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래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없으면 저 어떡해요. 복순이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순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복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 혼자서도 이겨낼게요. 복순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60년간 혼자 버텼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복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발 눈만 떠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놓을게요. 복순이 아버지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어깨를 폈어요. 이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복순은 강 실장을 불렀어요. 강 실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미라와 민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 실장이 복순을 바라봤어요. 회사 장부도 볼 수 있을까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강 실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원하셨을 일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복순은 강 실장이 가져다 준 회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지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복순은 달랐어요.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숫자를 다뤘습니다. 손님 계산을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복순이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상하네.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회사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행복 컨설팅, 미래 기획, 민수무역. 복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회사들, 이름이 이상해. 복순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회사 주소가 모두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름이 정미라, 정민수.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유령 회사였습니다.
미라와 민수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가짜 회사였어요. 복순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년간 빠져나간 돈을 합쳤어요. 300억.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300억 원이었어요. 복순은 밤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고 서류를 복사했어요. 날이 밝을 때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순은 곧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정미라, 정민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복순이 증거 서류를 내밀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군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정태산 회장의 자녀 정미라, 정민수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중입니다. TV 화면에 검찰 수사관들이 보였어요. 미라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미라의 컴퓨터를 압수했어요. 서류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어요. 미라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받는 사람은 정태산의 주치의였어요. 선생님, 아버지 약을 바꿔주세요. 빨리 보내드리면 살해하겠습니다. 수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존속살인 미수였어요. 미라와 민수가 체포됐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미라 씨,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게 사실입니까? 정민수 씨, 300억 횡령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라와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수는 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와 민수가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복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삑삑거리던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태산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복순이 다가갔습니다. 정태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복순이 소리쳤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복순이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정태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복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복순이 오열했습니다. 정태산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복순아. 정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니? 아버지가 걱정됐을 텐데.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쥐었어요. 복순은 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정태산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깨어난 지 이틀 만에 병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정태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라와 민수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300억을 횡령했고 정태산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불러라. 정태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병실로 왔어요. 새 유언장을 작성하겠다. 정태산이 말했습니다. 정미라와 정민수를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변호사가 받아 적었어요. 모든 재산은 박복순에게 상속한다. 정태산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 유일한 자식이다. 정태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복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복순은 강 실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 실장이 물었어요. 시어머니 계신 곳으로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차가 시댁이 있던 동네로 향했어요. 예전에 번듯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원룸촌이었어요. 복순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복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김말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누가 봐도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말자가 복순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왜 여기? 김말자가 더듬거렸습니다. 복순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40년 전 증거 서류였습니다. 복순이 그 서류를 김말자 앞에 던졌어요. 어머니가 500만 원에 저를 팔았죠. 복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말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해서 잘 사셨잖아요. 복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 며느리로 들여서 40년간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 못 낳는다고 창고에서 재우고 밥도 따로 먹이고. 왜 그랬어요? 김말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몰랐어. 네가 그 아기인 줄 정말 몰랐어. 김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부려먹기 좋아서 데려온 거야. 제발 용서해줘. 김말자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복순은 김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짓밟던 사람이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복순은 김말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40년간 창고에서 재우고. 복순이 말했어요. 밥은 부엌 구석에서 먹이고.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안 주고. 복순이 이를 악물었어요. 제사날 비 맞으며 무릎 꿇리고 뺨까지 때리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도 용서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용서 못합니다. 복순이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복순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남은 여생 죗값 치르며 사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얼굴 안 봅니다. 복순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복순아, 복순아. 김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김말자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복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김말자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복순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가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김말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오늘은 미라와 민수의 선고 공판일이었습니다. 복순은 정태상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정미라, 정민수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횡령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미라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미라가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두 사람이 법정 경위에게 끌려갔습니다.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태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식이라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정태산이 말했어요. 앞만 보고 가자.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달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형 컨벤션홀에 500명의 직원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태산 그룹 창립 50주년, 새로운 시작. 정태산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태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새 회장을 소개합니다. 정태산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 박복순입니다. 복순이 단상에 올랐어요. 500명의 시선이 복순에게 쏠렸습니다. 복순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60년간 힘들게 살았습니다. 복순이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40년간 종처럼 살았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찾은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이 회사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00명의 직원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복순은 눈물을 훔쳤어요. 정태산이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태산이 속삭였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복순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햇살 고아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복순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었어요. 복순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복순을 맞았어요. 어머, 복순이구나. 수녀님이 복순을 얼싸안았습니다. 수녀님, 오랜만이에요. 복순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복순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수녀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순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수녀님, 이건 제 마음입니다. 수녀님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100억이라고? 수녀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제 여기 아이들은 저처럼 춥게 자지 않을 거예요. 복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담요 없이 떨던 겨울밤이 없게 해주세요. 복순이 수녀님의 손을 잡았어요. 수녀님이 복순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정말 고마워. 수녀님이 울먹였어요. 복순은 고아원 시절 친구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아, 부탁이 있어. 복순이 말했어요. 복순 나눔 재단 사무국장을 맡아줘. 영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영숙이 되물었어요. 응.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복순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처럼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이 없게 해주고 싶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순아, 고마워. 영숙이 복순을 껴안았습니다. 같이 좋은 일 하자. 복순이 영숙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편 신우이 태희는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희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니,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태희가 울부짖었어요. 엄마는? 오빠는? 왜 나만? 태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법정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 중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희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어요.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태호의 삶은 더 비참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마저 끊겼어요.
아무도 태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거리를 떠돌았어요. 쪽방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주워 팔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폐지 수레를 끌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낡은 옷에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그때 검은색 벤츠가 태호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복순이었어요. 태호는 복순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복순은 남루한 차림의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한때는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는 잠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복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히 사세요. 복순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벤츠가 떠났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폐지 수레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김말자는 저렴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김말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치매 증세가 시작됐어요. 가끔 정신이 들 때면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김말자가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오지 않았어요. 김말자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복수는 정태산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에서 에펠탑을 봤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탔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서 설산을 바라봤어요. 평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예뻐요. 복순이 베네치아 운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태산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정태산이 입을 열었어요. 여행 끝나면 내 엄마 산소에 가자. 복순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딸 찾았다고 인사드려야지. 정태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40년 동안 딸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곤돌라 위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복순 나눔 재단을 찾았어요. 복순 할머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이 복순에게 안겼어요. 복순은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보고 싶었어? 복순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태산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복순이 아이들 사이에서 정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복순이 말했어요. 정태산이 다가왔습니다. 60년 만에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태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행복하게 살자. 정태산이 말했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다시 복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복순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정태산도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졌어요. 60년간의 고통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박복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년간 얼어붙었던 땅에도 결국 봄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웠던 사람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 가장 따뜻한 품을 찾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0만 원에 팔려간 아이가 40년 뒤 시어머니 며느리가 된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수십 년 만에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 내 학대를 받으면서도 수십 년간 참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물론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 전달 과정에서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순이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내 편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복순이에게는 새벽 골목에 벤치를 타고 온 아버지였죠. 셋째, 나쁜 짓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500만 원의 아기를 팔았던 사람은 결국 치매에 걸려 혼자 요양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넷째, 용서는 선택입니다. 복순이처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며느리라서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복순이처럼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해도 됩니다. 60년이 걸렸어도 복순이는 결국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께 복순이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복순이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